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모펀드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 반란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사모펀드의 규모와 그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지금 증권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지, 이 사모펀드와 집합투자기구가 어떻게 지금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통화량의 폭발과 이 펀드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에 대해서 그동안 10% 룰을 주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 1, 2% 정도로 떨어뜨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 당위성을 논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모펀드,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이 셋이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전자투표까지 허용이 되어지면 이제 중국 펀드까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이 증권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회의원은 노사연 복합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저는 최근에 사연중 복합체다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집합투자기구까지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 사연 집중 복합체,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의 이 좌파 안에서는 하나의 약속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뭐 군자산의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NL 계열의 주사파들이 이 군자산에 모여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연초에 군자산에서 산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 복장도 또 인민복하고 좀 비슷하게 입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군자산의 약속인가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PD계열에서는 아마 이러한 것이 그 하나의 그 약속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방향으로 하나의 그 한 나라에 대한 사회주의 전략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의 이 생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몇 시간을 통해서 이제 논증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세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지만 또 네 번째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지난날에 이 장하성 펀드,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또 강성구 펀드, 이런 여러 이 펀드의 흐름을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강의는 4개 정도로 해서 이 사모펀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들 세계에서 군자산의 약속과 같이 이 사연집중, 이것은 하나의 약속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사모펀드의 이 규모와 또 사모펀드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바꿨는가,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펀드는요, 이 공모펀드와 이제 사모펀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하고의 이 기준은 사실은 이것도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49인 이하이면 사모펀드, 50인 이상이면 공모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원래 공모라는 개념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 모집을 하면 그건 공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펀드의 이 공모 사모의 이 법률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49인 이하면 무조건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50인이 넘어가면 공모펀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임하고 옵티머스의 사태가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모집을 해요. 말하자면 증권사 직원들이나 은행 직원들이 이 펀드를 권유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다 공모,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천을 하니까요. 이걸 공모 펀드로 이해하고 가입을 해요. 그런데 49인씩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모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져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집된 사모펀드는 대체로 전문 투자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 상품이나 주식 이런 데에 투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임 옵티머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해지 상품에 투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주식에도 투자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유용함을 통해서 이제 이 사태가 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49인 이하의 이 사모펀드는요, 거의 개인의 돈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이것을 대신 관리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없고 금융당국의 어떠한 그 제재도 없고 제한도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1조 정도가 되어도요, 거기다 회계감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개인의 그러한 자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형태로 모집이 되어서 이제 전문가에게 이것이 맡겨진 상태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펀드 중에서 전문 투자형 펀드입니다. 전문가가 이것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2021년도에 김상조를 비롯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모펀드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의 명칭을 일반 사모펀드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모집하는 그러한 사모펀드다. 일반 개인들에게 모집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영참여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의 이름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김상조 씨 정책실장 할 때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경영참여형 펀드인데요, 거의 이 자금원이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국민연금하고요, 산업은행하고 공제기금 등 이런 데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경영참여형 펀드는요, M&A 이런 형태의 경영참여가 아니에요. 그 회사에 깊이 들어가서 그 회사를 일으키라는 자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벤처기업 일으키라는 벤처진흥법에 의한 그러한 펀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펀드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생 불가능한 곳에 자금을 투입해서 그 회사를 일으키라는 그런 자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참여형 펀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벤처나 구조조정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회사를 일으키라는 그러한 펀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망한 기업이 되겠죠.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사회에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자금에 의해서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 회사를 일으켜라. 이런 차원에서 이게 경영참여형 펀드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들도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개인도 여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상조 씨가 법률을 바꿀 때는 개인은 모두 이쪽으로, 오히려 일반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경영참여형 펀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러한 펀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펀드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수면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이건 사모펀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그러한 자금식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도요. 그런데 나임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면서 발표한 자료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발표가 되었느냐?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말에
경영 참여형 펀드로 약 31조 정도를 투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조 정도가 벤처와 구조조정 펀드로 갔고요. 이걸 가리켜서 프로젝트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영 참여형으로 약 24조 정도 갔습니다. 한 78% 정도죠. 이건 한 20% 정도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공제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대체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러한 자금을 이제 PF사, 이런 자금에 대한 운용사죠. PF사, 경영 참여형 펀드사, 운용사죠. 운용사. 여기에다가 그런 자금을 공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진 자금이 2020년 말에 97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연금이나 사업은행이나 공제기금 이러한 곳에서는 97조 정도를 PF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라고. 자, 그런데 이 97조가 2021년 말에는 2021년 6월 달에는 100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는 126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6조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인 것입니다. 자, 이 126조를 이제 아까 우리 여기 벤처 구조조정 펀드가 있다고 그랬고 경영 참여형 펀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한 70% 된다고 그랬죠. 78%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78%를 했을 때 이게 한 98조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98조 정도는 경영 참여형 펀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벤처와 구조조정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어림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이죠. 자, 이렇게 이 100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이나 공제기금에서는 이렇게 사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살리라는 의미에서 이 100조 정도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경영 참여는요, 상장사에 대한 경영 참여가 아니에요. 비상장사, 그러니까 이런 데에 경영 참여를 해서 그 회사를 살려서 상장을 시켜서 그 자금을 회수해 가라. 이런 차원의 자금인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자금은 그런 차원의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벤처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투자해서 상장시켜서 자금을 회수하고 또 회생 어려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상장시켜서 주가를 올려서 회수해 가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경영에까지 참여해서 그러한 회사를 일으켜서 상장시켜서 이 대금을 회수해 가고 이러한 자금으로 126조를 주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경영 참여형으로는 한 98조가 나갔는데 바로 그런 형태의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은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말하자면 벤처진흥법에 정해져 있고요. 구조조정 회상 관련한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 경영 참여형 부분은 별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강화시킨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이 뭐였냐? 10% 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 자금으로는 반드시 10% 이상을 투자해라 이 뜻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10% 이상 투자를 해서 경영에 깊이 참여를 해서 그 회사를 일으키라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를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상장사는 이 자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장사는 자체적으로 이미 다 성장해서 잘 하고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자금은요, 벤처 진흥용 자금인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한 그러한 자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를 보면은요, 국민 경제상 그리고 국방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국가가 이와 같이 의회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소유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맞추어져서 있는 그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김상조 씨는 이 10% 룰을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 참여형 펀드가 이제는 10%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1%, 2% 마음껏 해도 되는 이런 형태로 이 자금의 성격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펀드 운용사들이 이 100조 되는 자금을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상장사 주식을 취득을 하려면 그냥 단순한 예치 형태로만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 예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경영 참여도 하고 주주 제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펀드로 성격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을 약 100조 되는 자금이죠. 이 100조 되는 자금을 받는 회사가 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EF 협의회에 있는 회원사들입니다. 그 회원사가 50개 혹은 51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매우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를 간헐적인 그러한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요. 그것도 몇 년 이 뉴스를 폴로업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뉴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PEF 펀드 협의회죠.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 회사가 약 50개, 51개 정도 됩니다. 물론 사모펀드 운용사는 뭐 수백 개 돼요. 그런데 그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 단체는 약 한 50여 개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31개의 운용사가 1조 이상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98조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1조 이상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모집한 그런 펀드도 있겠죠. 그러나 전문 투자형 펀드는 아니에요. 경영 참여형 펀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참여형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약 5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1개의 회사가 1조 이상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대부분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는 것입니다. 기관으로부터 받은 펀드라는 것입니다. 그게 100조가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조가량이 이제는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 자본시장에 이제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에다가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원래의 취지는 이렇게 벤처 진흥형으로 해서 100조가량을 쥐어줬는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일으키려면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집중을 해야 돼요. 비상장 관계에 있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상장사에 이제는 증권시장에 들어가서 돈만 묶어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누군가가 주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SM 같은 데서의 온라인 이런 파트너 같은 데가 1% 주주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요. 이런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주주나 캐피탈사는요. 주가가 50%가량이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50%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SM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SM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조 되는 자금을 가지고 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사고 있으면요. 과거에는 하나의 예금 형태로밖에 활용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주주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폭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원사 중에 하나가 하겠죠. 그리고 이 회원사들이 이제 별도로 투자해서 다른 사모펀드사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사모펀드사에서 이런 주주 제한을 하겠죠.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지금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굳이 벤처기업 찾아다니면서 경영 참여형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 SM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한 사람, 또 사모펀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한 사람도 사모펀드고요. 여기에 백기사로 등장한 그 펀드가 또 사모펀드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백기사가 지금 이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지금 이 10% 룰 해체를 통해서 100조 정도를 쥐어주어서 증권시장에 밀어넣음을 통해서 초원의 늑대떼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금이 지금 누구 자금인가요? 국민연금, 산업은행, 공제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세우라고 경영 참여형 펀드를 만들어 주었더니 이 펀드를 가지고 증권시장에 들어가서 기업을 파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PEF사 31개가 1조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펀드지 않습니까? 펀드가 하나의 회사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펀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펀드에 대해서 회사를 세우는 것인데요. 저것은 펀드는 합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유한회사, 주식회사 다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20억만 넘어가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요, 1조 원이 넘어가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거든요. 개인 자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개인 자금입니까? 이건 기관 전용 펀드예요. 기관으로부터 받은 거. 이건 개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일반 사모펀드, 개인들의 펀드예요. 이 기준에다가 전체를 지금 일치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주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됐는지, 그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1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자료를 간헐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모펀드는 더 이상 개인 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자금이고 증권시장을 거의 파괴시키는 자금인데 이러한 자금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펀드 중에 강성구 펀드가 있어요. 이번 2022년 12월 말자로 메리트 자산운용을 인수를 했습니다. 500억에 인수를 했는데요. 순자산이 아마 한 3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프리미엄 좀 줘서 5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운용하는 펀드가 3조 7천억.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공개가 없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외부인은요. 3조 7천억. 이제 그 중에서 사모펀드를 세우는 대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유니슨 캐피탈하고 MBK 파트너스가 백기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자기들이 안 들어와요. 사모펀드사를 하나 세워서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안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펀드는 기관이거든요.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올 때는 다른 회사를 세워서 들어옵니다. 강성구 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올 때요. 이 KCGI 펀드인데요. KCGI 펀드로 들어오지 않아요. 애프리컷을 세워서 일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이창현 씨인데요. 이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작년 말에요. 2,500억을 들여서 전북은행 지분을 14%가량 구매를 했습니다. JB금융지주, 그러면 거의 전북은행이죠. 여기 지분을 14% 정도 구매를 해서 2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금원이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자금이 KKR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KKR은 세계적인 사모펀드예요. 이창환 씨가 거기 서울 사무소 직원이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이 온라인 파트너스를 통해서 JB금융 아마 지분을 구매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라인 파트너스는 JB금융 주주회사, 전북은행 주주회사일 수 있죠. 여기에 14%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요, 이 JB금융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사모펀드가 여기에 투자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1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북은행에 있는 자금의 흐름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은행에서는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마 또 사모펀드에 투자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 봐보세요. 여기에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1% 가지고 주주 제한을 하니까 이수만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카카오톡이 일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SM을 만약에 지배를 하게 되면요, 이 안에 있는 현금이 7,600억입니다. 유동자산이 7,600억이에요. 이 상태까지 합쳐가지고요. 현금은 4,700억입니다. 자, 이 7,600억이 이제는 이들의 M&A 그 실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7,600억을 이들이 원하는 회사 어디에다가 그냥 투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 정도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M&A 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실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2조 원만 있으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 교체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 7,600억 나오죠. 여기 전북은행 돈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강성구 펀드에 이제 3조 7천억의 메리츠 자산운용 자금이 나오죠. 이러한 자금들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예를 들어서 2조 원 이상을 취득했다. 그러면은요, 아마 해마다 주주 제한 나타날 겁니다. 해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주 제안이 해마다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합세하고요. 또 다른 펀드들이 조금만 합세하면 이재용 집은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자투표가 일어나서 중국 펀드까지 여기에 투표할 수 있게 되면은 넘어가는 것이죠.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 매출의 1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4대 기업의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7%의 이 GDP에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파생 효과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7%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수단에 37%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4대 기업이 장악이 되면 우리나라 생산수단이 거진 장악이 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국가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것이고 사회주의라고 그러는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혁명이 군자산의 약속과 같이 하나의 좌파들 세계에서의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김상조 씨가 사모펀드법 룰을 해체한 이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M&A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도에 10개의 이런 M&A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8개, 2018년도에는 16개, 3개. 이 정도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그런 M&A의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조를 증권시장에 밀어 넣으니까요. 2021년 3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이게 이제 실효가 되고 8월 달부터 실효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M&A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21년 하반기에 27개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에 47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정도 일어나는 것이 지금 47개의 M&A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지명도가 있는 데들이 몇몇 개 공개가 됐는데 그게 바로 SM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금융위원회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모든 내용을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는 꼭 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는 47개의 리스트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47개가 M&A가 일어났는데 누가 어떻게 이것을 매수했는지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47개의 리스트에 포함된 그런 사모펀드사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금 중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러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펀드사가 여기에 있는지를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받은 자금은 공적 자금이에요. 말하자면 국민연금에게 주는 그 제한을 여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M&A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해서도 안 되고요. 주주 제한 의결권 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M&A 시장에 뛰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백기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요. 이런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126조에 보면은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위태하게 있을 때 이러한 펀드가 들어가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법률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그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선한 행위도 있거든요. 이렇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백기사로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S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스팅 보트를 국민연금이 쥐고 있습니다. 9%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둘이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어요. 캐스팅 보트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경영 참여인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의결권 행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참여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이수만 씨 그리고 하이파이브에서는 빨리 여기에다가 국민연금에다가 내용 증명 보내셔야 됩니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되니까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 공적자금, 집합투자기구
이러한 것들은 전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집합투자기구의 통화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가 10년 전, 20년 전 규모하고요, 지금 현재의 규모하고는 10배, 20배 늘어났습니다. 지금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이 10%인데요. 이걸 1, 2%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일들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이 사모펀드, 공모펀드를 위장해서 사모펀드를 지금 조달하는 행위. 라임 옵티머스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속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10% 사모펀드 룰을 해체를 해서 100조 되는 자금을 벤처기업 일으키라는 100조 되는 자금이 지금 증권시장에 기업 파괴하는 형태로 지금 이걸 변질을 시켜놨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고 아주 중대한 하나의 범죄에 속할 수가 있다. 입법 쿠데타인 것입니다. 경제 입법 쿠데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목을 사모펀드의 반란이라고 붙이는 것이고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PF 협의회 50개사가 있는데 32개사가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자회사라는 명분으로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 지금 이들은 1조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돈잔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M&A 해서 남는 돈의 30% 정도가 이들의 수익이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러한 돈잔치를 하고 있다. 1조 원 이상씩을 주고 있다. 해마다 연초 되면은요, 이 펀드 배정을 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요, 이 펀드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줍니다. 그러한 돈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 내막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1조 원 이상씩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전부 국가로부터 지금 지원받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고 산업은행 자금이고 공제기금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금을 가지고 지금 이런 M&A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란 아니고 무엇이 반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27개, 47개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와 같은 SM과 오스텐 임플란트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SM에서 여기 그 온라인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이 1%, 주주제한을 일으킨 1%죠. 이것이 국민연금 돈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여기는 신생회사거든요. 여기다 이런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 장성부 펀드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펀드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조사가 돼야 된다. 이 47개 M&A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야 된다. 여기에 국가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것은 조사가 돼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반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